맥북 프로는 다른 것보다 스피커가 너무 좋다. 너도 한번 들어볼래? 어느새부터 힙합은 안 멋져. 안녕하세요, 이서비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영상을 올렸죠. M1 프로로 탑재한 맥북 프로 언박싱. 저는 직구를 했지만 이제 한국 정발을 했고, 제가 얘를 구입한 걸 보니까 이제 거의 한 달 정도 사용했길래 그동안 사용해본 M1 프로로 탑재한 맥북 프로 한 달 사용기를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1년을 되돌아보면 호환성에 있어서는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진 않았습니다. 애플의 그 로제타의 성능이 좋았기 때문이죠. 물론 완벽하게 호환되진 않지만 M1에 대한 성능이 워낙 좋다 보니까 많은 업체들에서 애플 실리콘에 최적화된 프로그램을 배포하기 시작했고, 지금 제가 사용하는 환경에서는 인텔 맥이나 ARM 맥이나 크게 차이가 없습니다. 먼저 얘를 사용하면서 제가 가장 좋았다고 느낀 것은 진짜 감동이었던 스피커였어요. 맥북이 다 그렇듯이 인텔 칩을 탑재한 16인치 맥북 프로 아니면 M1을 탑재한 맥북 에어도 스피커가 동급 대비 좋았지만, 이 새로운 M1 프로와 맥스가 탑재된 맥북 프로의 스피커는 진짜 거의 솔직히 이런 말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지릴 정도예요. 심지어 저는 16인치를 사용하다가 14인치로 내려온 케이스이긴 한데, 이게 사실 물리적인 크기 차이로 인해서 16인치가 더 좋을 수밖에 없거든요. 하지만 제가 사용해본 14인치 맥북 프로에서도 어떻게 이 크기에 이러한 소리가 들리지? 아마 맞다면 16인치 맥북 프로도 훨씬 더 얘보다 소리가 더 좋을 텐데, 14인치 기준으로 보더라도 소리의 볼륨을 최대로 높이더라도 크게 왜곡 없는 소리를 들려줬고, 전체적으로 한마디로 정리하자면 중대역대가 좀 꽉 차 있는 듯한 소리를 들려주더라고요. 심지어 저는 맥북 프로만 메인으로 쓰는 게 아니거든요. 윈도우도 분명 필요하기 때문에 갤럭시북 프로 360을 같이 사용 중인데, 솔직히 이게 갤럭시북 뿐만이 아니라 윈도우 노트북 대부분은 진짜 반성을 해야 돼요. 윈도우 노트북들은 진짜 뭐 한 300만원 넘어가면 괜찮은 제품들도 있기는 하지만 대부분 노트북의 스피커가 좋다고 생각되지 않을 느낌인데, 진짜 윈도우 노트북도 얘의 반만이라도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디스플레이에 관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에 전체적으로 노트북이 두꺼워지게 디자인이 되면서 좀 뚱뚱한 디자인이 되었는데, 그래서인지 디자인만큼 이제 너프를 먹었다 아니면 더 좋아졌다 이러한 평이 많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아직까지도 디자인이 좀 너프 먹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진짜 제 개인적으로. 그래도 좋아진 점은 처음에 디스플레이 쪽도 많이 두꺼워졌기 때문에 이 너무 못생겼는데 라는 생각을 했었지만, 쓰면 쓸수록 애플이 왜 이렇게 디자인을 하는지 알겠더라고요. 왜냐면 기존 맥북들은 화면을 이렇게 잡으면 부서질 것처럼 물렁물렁 하면서 굉장히 얇았는데, 얘는 두께가 증가한 만큼 디스플레이가 크게 파손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로 되게 단단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이번 맥북 프로에서 가장 크게 화제가 된 부분, 노트북에 아이폰도 아니고 노치가 들어갔다는 점입니다. 이게 처음에 공개되었을 때 비주얼이 뭐냐고 욕도 많이 먹었었죠. 결론부터 말하자면 한 달간 사용하면서 얘에 탑재된 노치는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니었습니다. 맥OS의 특성상 윈도우처럼 작업 표시줄이 하단에 있는 게 아니라 상단에 위치해 있다 보니까 이 작업 표시줄 중간에 노치가 있어서 제 기준에서는 그렇게 거슬리진 않았습니다. 아니면 뇌이징이 된 건가? 다만 노치의 단점도 있었습니다. 이건 거슬리는 게 문제가 아니라 불편함의 문제랄까요? 이 노치로 인해 14인치에서는 오른쪽에 나오는 위젯 요것을 제대로 볼 수 없다는 점이 노치보다 훨씬 더 불편하게 다가왔습니다. 지금 보더라도 제 위젯이, 사실 이게 위젯이 아니라 아이콘이긴 한데 여기 지금 꽉 차 있잖아요. 심지어 제가 인텔맥에서 사용하던 이 아이콘을 모두 사용하지 않고 최대한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꽉 차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맥OS를 작업하면서 쓰는 앱들이 많다 보니까 이게 도저히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아이스텝 메뉴라는 것도 구입해서 사용하긴 한데, 지금 또 제가 모든 것을 켜놓진 않았어요. 뭐 센서다 메모리 이런 것도 켜놓고 싶긴 한데, 원래 이렇게 켜면 여기에 한 줄이 더 추가되어야 하지만 이 노치 때문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결할 방법이 없냐? 해결하는 방법이 있기는 해요. 해상도 조절해서 추가 공간을 누르면 이 아이콘이 작아지면서 이제 더 많이 보이긴 한데, 사실 14인치에서 추가 공간으로 쓰게 된다면 좀 많이 작아지기 때문에 저는 들고 다니면서는 기본 설정으로 좀 많이 쓰는데, 그냥 노치 비주얼 때문에 열받는 게 아니라 이걸로 인해서 디스플레이에 있는 영역들을 가려버리니까 이것을 다 활용하지 못한다는 게 아직까지도 미치겠어요. 어쩌면 이거는 16인치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14인치 유저분들은 이게 불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튼 노치 이야기가 좀 길었는데 디스플레이 품질로만 보자면 굉장히 이제 상당히 좋은 수준입니다.
얘가 미니 LED를 탑재하면서 제가 본 노트북 디스플레이 중에서는 가장 최상급의 디스플레이라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프로모션 디스플레이는 매우 부드럽게 작동하기 때문에 사용자의 경험이 전체적으로 좋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윈도우처럼 게임을 주로 사용하는 제품이 아니다 보니까 이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그것에 대한 체감은 확 들진 않았습니다. 물론 실제로 사용해보면 다른 노트북보다 되게 부드럽게 작동되기는 한데 뭐 이걸로 그래픽전은 게임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유튜브에서 120Hz까지 지원하는 영상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처음에 사용할 때는 와 되게 부드럽다고 했지만 뭐 실제로는 크게 체감이 되지 않는 느낌이랄까요. 특히 제가 스튜디오나 집에서는 모니터를 물려놓고 클램쉘 모드로 쓰는데 그 모니터는 60Hz고 얘는 120Hz이지만 스마트폰은 역체감이 심한데 얘는 그렇게 체감이 되지 않는다랄까. 재밌는 건 디스플레이 설정해 보니 프리셋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애플 XDR 디스플레이 그러니까 P3를 커버하면서 1600니트가 있고 똑같지만 500니트까지 이제 커버하는 게 있었는데 요 두 가지의 색감 차이는 크지 않더라고요. 다만 최대 밝기의 차이 그리고 확장된 다이내믹 레인지를 지원하냐 안 하냐의 차이인데 만약 얘를 썼을 때 좀 밝게 보인다면 얘를 낮춰서 사용하라고 이러한 이제 프레셋을 만들어 놓은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키보드 기존 맥북 프로에서 달라진 점이 위에 있는 터치바가 사라진 점인데 저는 새로운 기술을 좋아해서 터치바가 처음에 나왔을 때 이거를 굉장히 좋게 봤고 이것을 좀 유용하게 사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한 달간 사용해보니까 결국 다시 돌아온 키보드의 만족감이 매우 좋았습니다. 이 터치바의 영역이 좀 좁기 때문에 손으로 눌렀을 때 이 딱딱한 느낌이 별로 좋지도 않았었고 실제로 디스플레이이기 때문에 발열이 있어서 얘는 그냥 물리적으로 눌리기 때문에 전체적인 만족감이 훨씬 더 좋더라고요. 특히 제가 여기서도 더 좋았던 부분 일단 이제 터치 아이디가 기존에 비해서 훨씬 더 커지면서 정확도도 더 좋아져서 만족감이 더 좋았습니다. 다만 디자인적으로 너프를 좀 먹었다고 느낀 부분 여기 이제 중앙 부분에 키보드가 따로 파츠가 나눠져 있는 게 아니라 통째로 되어 있으면서 아노다이징으로 안쪽 부분만 블랙으로 처리를 했거든요. 근데 이 키패드가 검정색이다 보니까 맥북의 느낌보다는 약간 HP 노트북의 느낌이 좀 난다랄까요. 대신 단점도 있었습니다. 노트북의 두께도 좀 더 두꺼워졌고 여기 있는 고무 패드 요것도 높아져서 전체적으로 바닥에 닿았을 때의 포지션 요 높이는 조금 더 증가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손목을 올렸을 때 타이핑을 할 때 이 손목의 높이가 조금 더 높아져서 이 포지션이 조금 더 부담스러워졌다는 단점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부분에서는 맥북 에어가 최고였는데 그리고 호불호가 강할 맥스에이프 충전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실제로 얘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왜냐면 도서관 같은 데서 노트북에 얘를 자석처럼 연결해 놓고 만약 누가 발에 이 케이블에 걸리게 된다면 이렇게 케이블만 빠지기 때문에 좀 이 노트북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는데 이게 맥북 프로 터치바에서 사라졌고 이번에 다시 얘가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다시 돌아왔다고 굉장히 환호했죠. 하지만 저는 불호랄까요? 얘가 호평 받았을 때는 C타입이 없었고 그래서 와 자석이다 편하다 라고 느껴졌지만 하지만 뭔가 이제는 굳이 이렇게 충전을 해야 하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랄까요? 왜냐면 이제는 C타입을 통한 USB PD 충전기의 보급이 많아졌고 C타입 자체가 워낙 편리하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 맥스에이프 케이블로 충전하는 것보다 그냥 C타입 케이블을 연결해서 충전하는 게 훨씬 더 간편하고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굳이 얘를 충전기 전용으로 케이블을 들고 다녀야 하지만 이제는 C타입 케이블로 USB PD 충전도 모두 가능하다 보니까 이 케이블 하나만 들고 다니면 여러모로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이 좋더라고요. 게다가 요즘은 썬더볼트나 PD 충전을 지원하는 모니터들도 늘어났고 특히 얘를 사용하면 왼쪽에서도 충전할 수 있고 오른쪽에서도 충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너무 좋다 보니까 굳이 맥스에이프 충전기는 사용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냥 쓰다 보니 맥스에이프 충전기는 그냥 제가 하고 C타입을 한 개 더 달아주는 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은 성능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사실 얘 때문에 이 사용기가 좀 늦어지긴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애플에서 얘보다 더 상위 모델인 M1 Max를 탑재한 맥북 프로에 이제 대여 요청을 해놓은 상태라서 이것이 오면 제대로 된 리뷰를 하려고 했지만 그 대여가 늦어지기 때문에 만약 그 제품이 오면 M1 Max, M1 Pro 이 성능에 관한 딥한 리뷰를 제대로 해보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경험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M1을 지난 1년간 사용해온 유저로서 작업 성능이 얼마나 더 좋아졌을지가 저는 많이 궁금했습니다. 요약하자면 성능이 오지고 지렸습니다. 작업에 있어서 M1이 인텔 칩에 비해서 미묘하게 코어수, 멀티코어의 성능이 낮거나 그래픽에서 좀 버벅이는 부분들이 있었다면 발열이나 배터리나 소음에 있어서 이것을 참고 썼던 것들이
모두 한 방에 해결된 느낌이랄까요. 가장 첫 번째로 제가 지난 맥북 에어 M1 리뷰에서 이야기를 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파이널 컷으로 영상을 뽑으면서 동시에 포토샵으로 썸네일을 동시에 만드는 작업을 못한다고 했었거든요. 할 수는 있지만 렉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도저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도 이제 멀티코어의 성능이 좀 낮기 때문에 M1이 아직까지 이러한 부분에서 좀 부족하다고 느꼈다면 이번 M1 프로에서는 이것에 대해 전혀 문제될 것 없이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하는 모습을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는 작업을 하더라도 싱글 코어보다 멀티 코어, 그 코어 수가 증가하면서 성능이 더 증가하면서 여기서 오면서 이제 다중 작업을 하더라도 크게 불편함이 없었다는 것이죠. 심지어 버벅임조차도 없어요. 두 번째로 맥 OS에서 게임이 거의 돌아가진 않지만 리그 오브 레전드와 같은 이제 갓게임들은 맥 OS용으로도 출시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얘도 제가 M1 맥북 에어에서는 롤토체스 그리고 넷플릭스를 동시에 재생하게 되면 넷플릭스가 거의 끊겨서 뭐 게임을 하면 게임만 하든지 넷플릭스만 보자면 넷플릭스만 보든지 이제 동시에 작업을 못하고 한 가지의 작업만 해야 하는 상황이 있더라고요. 사실 M1으로 롤이 돌아가더라도 게임하고 싶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더라고요. 하지만 M1 프로에서는 이것 역시 굉장히 부드럽게 잘 작동을 했습니다. 세 번째는 영상 편집에서도 굉장히 성능이 매우 좋다고 느껴졌습니다. 일단 저희 스튜디오에서 촬영하는 영상 소스 4K 10비트 422 영상, 그것도 3캠을 지금처럼 기존 M1 맥북 에어에서도 편집은 가능했지만 프록시를 켜지 않으면 이 영상 편집에 그렇게 부드럽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저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윈도우 컴퓨터 AMD의 라이젠 9 5950X 그리고 i9 12900K에서도 프록시를 안 쓰게 된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부드러운 프리뷰로 작업을 할 수는 없거든요. 하지만 이번 M1 프로에서는 그래픽 성능도 성능이지만 미디어 가속기가 들어가 있어서인지 굳이 프록시를 쓰지 않더라도 지금 보잖아요. 지금 프록시 모드로 되어 있는데 얘를 오리지널로 바꾸더라도 프리뷰에서도 전혀 끊김없이 이 소스들을 그대로 작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여기서 의심을 했어요. 아니 지금 내가 프록시 영상을 오리지널로 교체를 해서 지금 작업을 하고 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여러가지 크로스 체크를 많이 해봤었는데 결과로는 전혀 다를 것 없이 진짜 오리지널로 편집을 하고 있는데 이 프리뷰가 굉장히 부드럽게 작동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이 소스 자체가 워낙 무겁기 때문에 이것도 3캠으로 올리면 일반 윈도우 PC에서는 이렇게 부드럽게 작업하기 힘들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이 프로세서에 대한 벤치 자료나 여러 가지는 이제 M1 Max가 오면 자세하게 비교해 보도록 하고, 결국 이제 유튜버 분들이나 다른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들이 M1 프로에 대해서 이제 실제 작업 성능에 대해서 궁금해 하실 건데, 제 생각에 만약 영상 소스가 Full HD 정도라면 M1 프로까지 아니더라도 M1만 사용하더라도 어느 정도 충분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만약 저처럼 10비트 422이나 4K 이상의 영상 작업을 하신다면 그때는 M1 프로 이상으로 넘어오신다면 확실히 이 성능 차이를 크게 체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데스크탑에서는 아무리 성능 높은 걸 사더라도 프리뷰나 이제 영상을 뽑을 때 작업할 때 쾌적하지 않다 보니까 새로운 세대가 나오면 무조건 구입을 했는데, 얘는 지금 제가 이 위에 M1 Max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M1 프로에도 이미 너무 만족스럽고, 물론 여기서 M1 Max를 사용하게 된다면 뭐 작업 시에 쾌적하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을 것 같고, 영상을 뽑을 때 렌더링 속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저희 같은 스튜디오도 M1 프로만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이 되는 게 좀 신기하긴 합니다. 뭔가 이 요상한 기분은 뭐지? 그리고 성능을 이야기하면 따라오는 것, 발열과 소음에 관한 이야기죠. 이 부분에 있어서는 오히려 처음보다는 좀 반전인 부분이었습니다. M1 맥북 에어를 썼을 때는 저발열 그리고 무소음이라서 매우 만족스러웠지만, 얘로 왔을 때는 그것에 비해서 완전 정반대의 느낌이랄까요? 발열은 생각보다 M1 프로 맥북 프로가 다이 사이즈가 더 커져서인지 발열 자체는 인텔 맥북만큼이나, 그러니까 성능이 높아진 만큼 발열도 크게 증가한 것이죠. 물론 일반 작업을 할 때는 거의 무발열, 무소음에 가깝지만 영상 작업을 할 때는 사실 이게 인텔 맥처럼 매우 많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나마 소음에 있어서는 크게 개선됐다고 느꼈어요. 왜냐면 인텔 맥북 프로, 그것도 16인치에서 영상 편집을 하게 된다면 렌더링을 할 때 진짜 거의 비행기 이륙하는 소리가 나거든요. 하지만 얘는 발열이 심할지언정 독서실 같이 극조용한 곳이 아니라면 일반 환경에서는 팬이 거의 돌아가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게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다음 배터리.
얘도 역시 만족스러웠어요. 지금 보면 92%에 한 10시간 34분 남았다고 뜨잖아요. 이것도 신기했던 게 뭐냐면 제가 저번에 밖에서 미팅을 주구장창 한 날이 한 번 있어서 그때 제가 얘를 풀 충전해 놓고 이제 외출 시에 밝기는 딱 반 정도 되는 50%를 해두고 썼었는데 아침 9시부터 화면 켜짐으로 인터넷과 메모 정도만 사용을 했었는데 오후 7시까지 켜놨는데도 배터리가 50% 이상 남아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물론 이것은 가벼운 작업을 했을 때의 이야기고 만약 영상 작업을 하게 된다면 인텔 맥에서는 보통 2-3시간을 버티기 힘든데 얘는 한 최소 5시간에서 7시간 정도는 버텨주는 그러한 배터리 타임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영상 편집이 아니고 일반적인 사용이라면 솔직히 보수적으로 잡더라도 평균적으로 한 10시간 이상은 사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마지막으로 제가 사용하면서 이건 저만 그런지 모르겠지만 약간 이 제품에 대한 와이파이 이슈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분명 똑같은 장소에서 제가 사용을 하고 있는데 맥북 에어 M1에서는 전혀 이 문제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얘는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도 유독 얘만 다운로드와 업로드 속도가 거의 진짜 잘 나오지 않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공유기는 나름 업계에서 유명하고 비싼 링크시스를 쓰고 있는데도 채널 최적화를 자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저는 이 제품의 와이파이가 좀 이상하더랄까요. 솔직히 M1 프로는 이번에 성능이 강화된 만큼 성능 위주로 딥한 리뷰를 해보고 싶었으나 아직은 M1 맥스를 기다리고 있어서 제가 실제로 사용해본 경험 위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성능에 대한 리뷰는 다음에 이제 M1 맥스가 오면 그때 따로 다시 하도록 하고 결과적으로 보자면 저는 이번 맥북 프로 만족감은 굉장히 큰 편이에요. 다만 기대와 다르게 발열, 두께감이 좀 아쉽긴 하지만 기존 인텔 맥북 프로도 빌드 퀄리티는 괜찮았잖아요. 근데 얘는 M1 프로로 탑재하면서 배터리, 소음적인 단점인 부분에서 매우 크게 개선되었기 때문에 더 큰 만족감으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다만 진짜 M1 프로로 탑재하면서 무게가 줄어들기는 저는 좀 크게 바랬는데 그게 크게 개선이 되지 않는 게 좀 많이 진짜 유일하게 아쉬운 부분이랄까요.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이며 많은 분들이 저번 제가 노트북 영상을 올렸을 때도 그렇더라고요. 이제 게이밍 노트북을 구입했다고 하는데 자꾸 뭐 M1은 전설이다, M1이 좋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사실 이것도 M1이 좋은 것은 저처럼 뭐 영상 작업을 하거나 이 맥 OS를 쓰는 사람들에게는 진짜 윈도우 노트북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가성비가 매우 좋은 녀석인데 만약에 이렇게 맥 OS를 쓰지 않는다면 진짜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M1이 아무리 좋아도 뭐 그램이나 이런 거보다 못한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조금 이제 자랑하자면 게이밍 방도 꾸며버렸습니다. 좋아.